대한민국 최대 해운사 한진해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7위, 국내 1위였던 이 거대 기업의 파산은 충격이었죠. 시작은 1969년 대한항공의 모태인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었어요. 그룹은 운송, 항공, 호텔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2010년대 해운업 불황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한진해운은 끝없이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에 시달렸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대규모 부채가 쌓여갔죠. 그룹은 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겨우 버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13년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위기를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해운업은 치킨게임 중이었고 정부 지원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결정타는 2016년 채권단이 자율협약 신청을 거부하며 날아왔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선박 140여 척이 전 세계 바다 위를 표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화물 14조 원어치가 바다에 묶여 물류대란이 터졌죠.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어요. 결국 2017년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거쳐 파산했습니다. 2023년 HMM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채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큰 상처를 입었죠. 이 사태는 한국 재벌의 무리한 확장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극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1995년 론스타라는 회사가 시장에 등장했어요. 950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아 거대 기업이 됐죠. 이 돈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전세계 연기금, 국부펀드, 대학 기부금까지 모았어요. 론스타 아래엔 허드슨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회사는 2,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했다고 해요. 평범한 투자회사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같은 창업자가 두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지배했거든요. 이것은 자전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였어요. 즉 자기들끼리 사고팔며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이익을 빼돌리는 완벽한 그림자 거래였어요. 부동산, 기업, 부실 채권까지 싹쓸이했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검은 거래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죠.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특히 한국의 한은행 인수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수십억 달러의 세금 회피 위혹은 국민적 분노를 샀죠. 결국 막대한 벌금을 내고 철수했지만 돈은 이미 정작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론스타의 그림자는 여전히 금융시장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1960년 LE철도와 딜라웨어 레커와나 철도가 합병해 거대 기업이 됐죠. 하지만 합병 뒤엔 수천만 달러의 뼈아픈 재정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LE철도는 뉴욕 남부 경제를 좌우하던 거인이었죠. 특히 혼내른 LE의 심장이자 가장 큰 고용주였고요. 이 거대한 인프라가 돈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과 경쟁은 LE의 재정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어요. 합병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부실 자산 처리 문제였어요. 수익성 없는 노선과 노후 시설은 합병 후에도 거대한 짐이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 재무장관들은 이 문제에 눈을 감았어요. 허리케인 아그네스가 1972년에 덮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철도 노선이 끊기고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어요.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죠. 1976년 혼내일이 LE 레커와나를 흡수하며 비극은 절정에 달합니다. 혼내의 수리 공장이 문 닫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 돈으로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라진 거죠. LE의 몰락은 단순 파산이 아닌 경제정책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그 후 노폭 서던이 일부 노선을 이어받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뉴저지 트랜짓이 LE의 잔재를 이어받아 운영 중이에요. 탐욕과 무능이 만든 수천만 달러의 비극 아직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2022년 전 세계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 돈은 은행 계좌도 송금 기록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고대 시스템, 하왈라 때문이죠. 이것은 은행 없이 돈을 보내는 신뢰 기반의 비공식 네트워크예요. 거래는 하왈라다르 두 명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 있는 사람이 런던으로 돈을 보내려 해요. 두바이 하왈라다르에게 현금을 건네면 끝이죠. 런던의 하왈라다르가 수취인에게 현금을 전달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돈은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저 두 하왈라다르 사이에 신뢰와 부채, 장부만 존재하죠. 이 시스템은 빠르고 저렴하며 무엇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탈세범들이 열광합니다. 이 돈으로 무기, 마약, 심지어 대량 살상 무기도 거래되죠. 각국 정부는 이 유령 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왈라는 중앙 조직이 아니기에 추적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유엔 제재 국가들도 이 시스템으로 자금을 조달하죠. 수십억 달러가 매년 감시망을 뚫고 그림자 속으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습니다. 하왈라는 문명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은행으로 계속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숙제입니다. 2019년 모두가 탐내던 위워크, 가치는 470억 달러였죠. 하지만 4년 만에 그 거대한 가치는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애덤 뉴먼과 미겔 맥켈비 두 남자가 세운 공유 오피스 제국이었는데요. 그들은 우린 단순한 사무실이 아냐, 커뮤니티지 외쳤죠.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여기에 128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뉴먼은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썼죠. 건물을 개인 소유로 사서 위워크에 비싸게 되파는 등 셀프 거래를 했어요. 게다가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등록하고 회사에 팔아넘겼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회계는 엉망진창,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2019년 IPO 신청서에서 이 모든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은 격분했고 IPO는 취소, 뉴먼은 CEO 자리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SPAC 합병으로 상장했으나 결국 2023년 11월 6일 위워크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한때 470억 달러 가치를 자랑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재편성 과정에서 야디 시스템즈가 60%, 소프트뱅크가 20%를 인수했어요. 수백 개 리스를 취소하고 소유 부동산을 모두 팔아 몸집을 줄였죠. 그래서 이 사람 애덤 유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위워크에서 17억 달러를 챙겨 유유히 떠났습니다. 투자자 돈으로 개인적 부를 축적한 희대의 사기극이었죠. 수십조 원이 한 개인 탐욕으로 증발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1991년 12월 4일 하늘의 제왕 페남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거대했던 항공사가 고작 3일 만에 파산 신청을 했죠. 한때 세계를 누비던 페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화려했어요. 1927년 티웨스트 하바나 우편 서비스였죠. 호안 트립의 비전 아래 페남은 비행정으로 전 세계를 연결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며 국제선 독점권을 거머쥐었죠. 전보 제트기 보잉 747 도입은 항공산업의 혁명이었어요. 승무원의 친절, 기내식의 품격은 페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페남의 발목을 잡기 시작해요. 국내선이 없던 페남은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죠. 경쟁사들은 국내선으로 버텼지만 페남은 홀로 고립됐어요. 1988년 노커비 테러는 페남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승객들은 페남을 외면했고 예약은 급감했어요. 결국 알짜 노선들을 델타항공에 팔아넘겨야 했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걸프전 특수도 없었습니다. 1991년 12월 2일 마지막 비행을 마친 페남. 단 이틀 후 64년 역사가 막을 내렸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페남의 몰락은 항공산업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하늘의 로망으로 기억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코닥 2012년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자기 배신 때문이었죠. 1975년 코닥 엔지니어 스티브 세스는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습니다. 필름 없는 카메라, 여기 빨간불이 켜집니다. 회의론이 지배했죠. 코닥 경영진은 이 혁신을 필름 판매를 위협한다며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코닥 모멘트가 영원할 거라 믿었죠. 착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경쟁자들은 코닥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지필름은 디지털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며 코닥을 추월했죠. 코닥은 늦게나마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결국 코닥은 필름으로 벌어들인 수십 년의 부를 잃고 침몰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미래를 스스로 부정했던 비극이었죠. 한때 코닥 모멘트를 외치던 회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혁신을 거부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발명가의 노력과 아이디어는 경영진의 오만함에 묻혔죠. 코닥은 스스로의 무덤을 판 셈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 사람 스티브 세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인류의 삶을 바꿀 줄 알았던 것이죠. 코닥의 이야기는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면 그 혁신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코닥 모멘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놓치지 마세요. 1970년 제이콥 골드만은 제록스의 미래를 만들라 지시했죠. 그렇게 탄생한 팔로알토 연구센터 PARC는 혁신의 성지였어요. 기존 복사기 대신 그들은 컴퓨터 기술에 집중했어요. 레이저 프린터, 이더넷, GUI 모두 PARC의 발명품입니다. 심지어 컴퓨터 마우스까지 그들은 시대를 앞서갔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제록스는 왜 이걸 놓쳤을까요? PARC의 발명은 너무 혁신적이라 제록스는 이해 못했어요. 그들은 복사기 사업만 고집하며 미래를 외면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 제록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2002년 제록스는 PARC를 자회사로 분리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혁신이 본사에게 외면당한 거죠. PARC는 독자 생존을 모색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록스의 무관심이 혁신을 말라 죽게 한 셈이죠. 2023년 제록스는 PARC를 SRI 인터내셔널에 기부했어요. 무려 50년간의 혁신 역사가 결국 남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비극적인 혁신 실패예요. 수조 원의 가치가 증발한 뼈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혁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제록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대만 주식시장에서 5조 대만 달러가 단 3일 만에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침체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금융 범죄였죠. 이야기는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한 카리스마 넘치는 투자 전문가 천 씨로부터 시작돼요. 그는 은퇴자부터 젊은 직장인까지 수많은 투자자를 유려한 말솜씨로 유혹했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였죠. 한동안은 마법처럼 성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매일 황금알을 낳는 대만의 황금거위라고 불렀죠. 여기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확했어요. 약속된 수익률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웠고 비현실적인 수준이었죠. 분석가들이 경고했지만 쉬운 돈의 유혹이 그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렸어요. 그러다 한 유명 투자자가 큰 돈을 인출하려 하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천 씨는 시장 변동성과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포가 들불처럼 번졌고 사무실로 몰려가 돈을 요구했죠. 사무실은 텅 비고 전화는 불통, 천 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품이 터지면서 5조 대만 달러와 투자자들의 꿈도 함께 사라졌죠. 당국은 시스템 속 유령이 된 천 씨를 잡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호화 빌라에서 도난당한 자금으로 사치스럽게 살다가 붙잡혔죠.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5조 달러 사기는 금융 문명에 대한 가혹한 교훈을 남겼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면 거의 확실히 금융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아요. 2000년대 초 현대차그룹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 돈이면 아파트 1000채를 살 수 있었죠. 상상이나 가시나요? 현대차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었어요. 수십 개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문제가 된 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였어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죠. 일감 몰아주기 값 하늘 쳤습니다. 결국 이 돈은 오너 일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어요. 회사 돈이 개인 금고가 된 셈이죠. 이들의 천재적인 방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도 서슴지 않았고 규모도 엄청났어요.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폭로 덕분에 문제가 불거졌죠.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판정은 뜨거웠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결국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경제기여를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비자금은 일부 환수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재벌 비자금 스캔들의 민낯입니다.